안녕하세요. 남자 새끼가 오죽 못났으면 마누라에게 오쟁이를 당하냐 싶으시겠지만 결론은 오쟁이 당한 올해 51살 된 남성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재혼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생에 자식이 없는 거라 거의 포기하고 살았는데 재혼을 하고 뜻밖의 자식까지 생겨서 내게도 이런 봄날이 오는구나 싶어서 행복하지만 또 하늘이 시샘을 할까 하여 자식 생긴 기쁨 그렇게 표출 안 하고 지냅니다. 좋을수록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티 안 내고 살려고요. 또 저에 비해 전처는 물론 바람나서 이혼한 사람이라 생각하기도 싫은 전처지만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길어 그간 쌓인 정도 있고 세월도 무시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행복한데 날로 궁핍해져가고 초라해져만 가는 전처 보기도 미안해서 회사에서는 되도록 티를 안 내려고 해요. 전처와 저는 같은 회사 동료거든요. 이혼하고도 매일 봐야 하는 고통 이해하실까요? 아내와는 같은 회사 입사 동기였어요. 저는 3남매 중에 마지, 아내는 4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헤어질 당시 연봉 1억이 넘는 재무설계사였는데요. 저는 총무팀에서 관리 일을 했고 아내는 재무설계팀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입사 동기라 같이 교육받고 식사하고 퇴근하면 술자리를 갖고 하면서 친해졌지만 연인으로 발전할 거라 생각 못했어요. 아내와 무려 8살 차이가 있었고 아내는 유난히 동안에다가 귀염성 있는 얼굴로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 그리고 똑소리 나게 똑똑해서 동기들 중에 단연 탑이었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반면 저는 그저 평범한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해서 인류 기업 총무과에 있다가 이직해 온 거거든요. 그러나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퇴근길에 자주 태워서 퇴근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으니 오빠 같았는지 잘 따랐고 저는 집에 동생들이 무려 셋이나 되어서 동생들을 챙기며 자란 그 기질 그대로 아내를 챙겼거든요. 정말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인 줄만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세뇌시켰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내가 기획팀 대리하고 같이 데이트 비슷하게 영화를 보러 간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아내를 피했어요. 제 마음속을 저 자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부글부글해서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걸 티내기 창피해서 피했는데 아무 말 없이 피하는 제 모습이 아내를 어리둥절하게 했고 큰오빠같이 뭐든 그래 오케이 하면서 부탁 다 들어주던 다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면몰수하니까 결국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없이는 다른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 핸드폰 잃어버리면 누가 찾아다 줘. 오빠가 맨날 다 찾아다 줬잖아. 아내는 똑소리 나는 건 일적인 면에서였지 생활적인 면에서 모두 다 덜렁거리기 일쑤고 맨날 뭐 그렇게 흘리고 다니고 잃어버리고 다니고 또 집에서 귀여움만 받고 자란 막내답게 라면도 제대로 끓여 먹을 줄 모르고 대책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 사람과 저의 연분이었는지 저는 아내를 챙겨주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핸드폰 잃어버리면 그거 찾아다 주느라 바빴으니까요. 너 그 사람 회사 책상 봤지? 우와, 난 태어나 그런 난장판 책상은 보다 처음이라고. 집에서도 그러고 살 거 아니야. 제가 다른 입사 동기에게 아내의 그런 부족한 면 때문에 아내로 맞아들이기는 고민된다 했더니 그 남자 동기가 말하길 야, 안 치우고 살면 네가 치워져 가며 살면 돼. 너 치우는 거 좋아하잖아. 친구의 그런 격려 아닌 격려도 있었고 아내와 저는 그렇게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고 비록 뜨거운 연애는 아니었지만 세상 편안하고 익숙한 연애를 3개월 정도 하다가 제 나이도 있고 양가에서 흔쾌히 허락을 받아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할 당시 이미 팀에서 주목받는 인재였고 그때 연봉 5천은 받고 있었어요. 동기들은 부러워했죠. 능력 있고 예쁘고 나이 어린 각시 얻었다고요. 그건 그 사람들이 겉모습만 봐서 그렇지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아이였고 저는 정말 이 사람이 벗어놓은 스타킹부터 양말도 짝이 맞는 게 하나도 없이 돌아다니는 걸 하나하나 찾아가며 짝 맞춰 빨아서 말려서 서랍에 넣어야 했고
제가 없으면 밥도 안 먹고 기다리는 와이프 때문에 밖에서 술 마시다가 말고 걱정되어 전화 걸면 오빠, 괜찮아. 놀다가 와. 나? 뭐 간짜장 한 그릇 시켜 먹으면 돼. 라고 합니다. 속도 안 좋은 사람, 짜장면 먹으면 탈날까 무서워 술 마시다가 쫓아 들어가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아내에게도 제 마음에 흡족한 생활적인 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짠순이 기질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도 밖에서 술 한 잔, 영화 한 편 안 보고 바로바로 집에 들어가는 이유는 돈을 쓰기 싫어서입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저와 결혼을 빨리 한 이유도 아마 데이트값 들어가는 게 싫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본가의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동대문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 형제들을 키우셨거든요. 당연히 번듯하게 차려놓고 사는 살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안 쓰고 절약하면서 사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아끼고 근검절약해서 겨우 자식들 넷을 대학까지 보내셨던 겁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번다고 펑펑 쓰는 여자보다 또래 아가씨답지 않게 많이 벌면서도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 아내가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아내의 그 절약 정신 때문에 같이 미래를 도모할 수 있겠다는 결정을 한 거지요. 오빠, 들어갈 때 무랑 대파 사가야 돼? 오늘 세일이라고 모바일 전단지 왔어. 아내를 차에 두고 마트로 들어가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 오빠! 마일리지로 사야 돼! 소리 지릅니다. 아내는 마트에 안 갑니다. 들어가면 자꾸 쓸데없이 이것저것 사고 싶어지니까 꼭 사야 할 것만 제게 적어주고 사오게 하는 거지요. 그런 아내에게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자가 있으니 바로 본가의 제 어머니십니다. 덜렁스러운 사람이 신기하게도 아끼는 데는 어찌나 도사인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꾸역꾸역 넘치게 넣고 넘어오면 거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며 버리는 사람이 제 아내인데요.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 해주는 반찬값은 안 아까운 신분이 엉뚱한 데는 아끼시는지라 반찬은 바리바리해서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회사 가서 해라. 휴지 들고 물세 든다. 아내가 불만을 터뜨립니다. 궁상 맞다고요. 제가 보기에 아내와 어머니는 둘 다 누가 자웅을 겨룰 수 없을 정도인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 불만입니다. 더 아낄 수 있는데 안 아낀다고요. 어머니는 너무 궁상이셔. 짜증나. 아내는 제게 어머니 흉을 보고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제게 아내 흉을 보십니다. 네 안사람 집안 망해먹겠다. 세상에 세면대에서 수도를 틀고 세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세수하면 그 물로 걸레도 빨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고부간에 너무 닮았는데도 또 어머니의 잔소리가 스트레스인 아내를 달래고 다독이느라 저도 애꽤 먹으며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지 아내는 정말 아끼는 사람입니다. 냉장고 바지라고 아시나요? 여자들 편하게 입는 바지요. 그 옷을 마트에서 7,000원 주는 걸 3,500원으로 세일할 때 2벌 사서 일주일에 4일은 사무실에서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하루는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다른 옷 입고 나가요. 왜냐하면 그날은 일주일에 한 번 빨래 몰아서 하는 날이거든요. 다 좋습니다. 아끼고 좋죠. 처음에 그런 면이 기특해서 결혼했을 정도니까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둘이 한 회사 다니는데 이렇게 아내란 사람이 재무설계팀에서 가장 추레한 옷을 입고 있으면 남편이란 사람 위신이 뭐가 되겠나요? 게다가 신혼인 아내가 남편에게 한참 잘 보이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을 때고 누가 봐도 아, 저 여자는 신혼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뾰사시하고 예쁘게 입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번은 네가 치워주고 살면 되지 라면서 우리 결혼을 찬성했던 그 친구가 제게 네 와이프 너한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어지간히 궁상맞게 신혼을 보낸다 라고 하더라. 그거 너 흉인 거 알고 있지? 라고 하더군요. 그날 귀가한 후 아내와 좀 다투었어요. 아끼는 거 좋은데 옷만이라도 제대로 입고 다니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내의 액세서리, 구두, 가방, 옷 이런 걸로 남편의 재력을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싫은 내색을 하거나 말거나 아내는 대학 때 입던 옷이라며 요즘 유행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다며 버젓이 3버튼 단추인 정장을 장롱에서 꺼내 놓더군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90년대 중반의 정장들 3버튼 단추 정장이었거든요. 아니, 그 옷을 입고 다니겠다고? 여보, 어머니가 수선해 주셨어. 어머니 재봉 솜씨 정말 끝내주시더라. 여기 옷깃 넓적한 걸 줄이시고 허리 라인 빼시고 하니까 완전 요즘 옷 같지 않아? 고부가 아주 쌍으로 너무들 한다 싶어서 그 옷 입고 출근할 거면 따로따로 출근하자고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뭘 하셨는 줄 알아? 옷 다 가져와라. 내가 다 요즘 옷처럼 수선해 줄 테니까 부모로 이게 니들 돈 물어다 주는 거지. 다른 게 돈 물어다 주는 거냐? 라고 하시더라니까. 이게 웬 횡재냐 싶고 난 한 2, 3년은 옷 안 사도 돼.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데 입이 있으니 할 말이 없더군요. 그나마 아내가 워낙에 미모가 뛰어나고 표정이 밝고 볼살이 복스러워서 궁상맞게 입어도 태가 잘 안 날 뿐이지 눈썰미 있고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압니다. 그 옷이 20년도 더 된 옷이라는 걸요. 아내의 절약정신이 돋보여 결혼을 했건만 그 절약정신이 과도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로다가 오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뭐 그래도 번다고 나가서 명품 펑펑 사재끼는 여자보다는 낫지 싶어 저도 참고 살았지만요. 우리 부부에게 또 하나의 문제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였어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나이 차이가 많아서 속궁합, 그러니까 자식이 생기는 혈로가 막혀서 안 생기나 병원 검진을 받으며 둘 다 이상 없다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식이 안 생기더군요. 부부 사이에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자식이 없으면 삭막해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귀엽고 좋아도 그것도 한때지 부부 사이에 자식이 있어야 대화할 거리도 있고 관심사도 묶이고 또 가정이 다보록해지는 거잖아요. 날이 갈수록 우리 집은 뭐랄까 서늘하다고 해야 하나요? 분위기가 차갑지는 않은데 가정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변해갔지만 아내는 밖에서는 한 해 연봉이 오르는 실력이 인정받는 재무설계사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고 저도 관리팀에서 부장까지 오르며 나이 5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남자 나이 50이면 안 그래도 인생이 왠지 허무할 때 게다가 자식 없는 헛헛함, 박탈감은 뭐라 표현이 안 되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 외로움에 물들어갈 때 아내가 헛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데이트값 무서워 결혼을 빨리 했을까 의심될 정도로 아내가 언젠가부터 화장품을 사들이고 놀랍게도 옷도 안 사던 아내가 글쎄 속옷을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아내 차 내부를 청소기로 빨아내려고 내려갔는데 차 뒷좌석에 쇼핑백이 있어서 보니 속옷인 거예요. 딱 봐도 고가로 보이는 박스 속에 있어서 열어보니 망사로 된 속옷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요즘 쓸쓸해한다고 나한테 신경을 좀 쓰려나 보다 기분이 좋았던 순간을 생각하니 왜 이리 씁쓸한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5날이 지나도 저와 자는 방에서 그 속옷은 구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가슴이 콩당거리면서 돌아버리겠는 마음을 잠재우려 1주째 되는 날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응해주더군요. 따져보니까 그때는 아내의 외도 초기였던 겁니다.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다른 때와 틀리게 애정 표현을 짙게 하고 뭐든 적극적으로 하는 거지요. 아마도 제게 만족감을 줘서 죄책감을 씻어내려 하기 때문이었고 혹시라도 제가 눈치챘을 경우 의심을 느슨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겠죠. 그날 아내와의 시간에 저는 오랜만에 헬렐레 했고 모든 의구심을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이상해져 갔습니다. 뭐 자식이 없으니 퇴근해 집에 오면 각자가 서로 핸드폰 하느라 바빴고 자기 아는 언니들과 통화하고 SNS 하면서 놀고 그러면서 늘상 폰을 끼고 사는 건 서로가 마찬가지였지만 비밀번호는 걸지 않았는데 비밀번호를 걸고 늦게 귀가하고 만사에 짜증이 느는 거예요. 자존심을 접고 한날을 물어봤습니다. 속옷 이야기는 못하겠고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옷하고 화장에 신경 써? 라고 했더니 그럼 내가 품 안으로 엉금엉금 기어드는 자식이 있어서 자식에게 신경을 쓰겠어? 뭘 하겠어? 옷이라도 사야지.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마치 저 때문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화장의 진한 깊이만큼 외도의 깊이가 상당해져 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때까지는 설마 했지만 결국 아내는 꼬투리가 잡혔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탐정을 붙인 거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랬듯 아내 또한 외롭고 허무했을 거란 짐작이 있었고 자식 없는 가정 뭐가 그렇게 애틋하겠나요? 저는 처음에 아내와 연애를 할 때 같은 마음을 늘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냥 귀여운 막내 동생 같았거든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막내 동생이요. 양말짝도 제대로 못 맞춰 신고 나가는 허술한 사람. 아직도 이 나이까지 된장찌개 하나 제대로 간 못 맞추는 아내를 떼어놓고는 불안해서 제가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마도 사랑이라는 감정이겠지요. 물론 죽이고야 싶지요. 흥신소 사람들이 외도가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순간은 소리 안 나게 권총이라도 있다면 쫓아가 박살을 내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연로하신 양가 어른 네 분이 모두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사실 이 나이에 이혼해봤자 좋을 건 없잖아요. 같이 산 세월이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서로 불쌍해하면서 살아야죠. 저는 그때까지 아내의 바람은 단순한 몸바람인 줄 알았어요. 흥신소 사람들에게 확인한 날 저녁, 저는 먼저 귀가해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넘어서 소주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오더군요. 아내가 씻고 평소처럼 침대 끝으로 해서 눕는데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행동인데 손을 닿자마자 아내가 소름이 돋는다는 포즈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의 외도는 남편의 가벼운 터치도 거부할 지경에까지 이른 거고 심적으로 저와 헤어진 것과 진배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이혼하고 맙시다 라고 했더니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이혼하자는 소리 안 해도 그만 살려고 했어. 나 남자 생겼어. 라고 먼저 털더군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할 말 안 할 말 구분할 줄은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건 완전히 헤어질 결심이 섰다는 거겠지요. 우선은 그날 밤은 더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박살낼 것 같았기 때문에 작은 방으로 건너가 잤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퇴근할 때 아내의 뒤를 쫓았어요. 흥신소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정보에 의해 모텔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내를 되찾아서 집에 데려다 놓고 이 미친 외도를 잠재워야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아직도 당신 며느리 2, 3년 전 입던 옷을 수선해서 새 것처럼 만들어 가져다 주시는 우리 어머님께 당신 아들 두고 다른 남자에게 바람난 며느리의 비행을 알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억대 연봉 받는 며느리 돈 한 푼이라도 아껴주려 당신 보험연금 타는 돈으로 반찬 해다가 냉장고 채워주시는 어머님께 그걸 알릴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아내가 무엇 그리 예뻐서 이혼을 못할까요? 아내가 30분 전에 들어간 이 방 위치를 확인한 흥신소 직원이 알려준 호수로 노크를 했습니다. 상간남이 누구냐고 묻더군요. 저는 여기 모텔 직원입니다 라고 했고 안에서 순간적으로 아내의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열지 마! 그러나 그때 이미 문은 반은 열린 상태였고 저는 제 팔을 문 안쪽으로 밀어서 상간남 어깨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놈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는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인 움직임, 도망가려는 거겠죠. 웃기는 게 제가 벼락같이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 지가 화를 내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먹긴 놈이 성낸다고 순간 너무 당황해서였겠죠. 안으로 들어가! 라고 소리쳤더니 어딜 들어가! 라고 더 큰 소리로 말하면서 또 도망가려고 하는 걸 힘으로 제 앞에서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느 다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상간남들은 처음에 다 이런 식으로 뻗대다가 이제 상황 파악이 되면 고분고분 죄송하다고 하고 각서 쓰라고 하면 각서도 쓰고 그렇게 된다고 하던데 100% 맞는 말 같았습니다. 이놈은 가장 보수적인 기업이라는 모 대기업에 다니는 중이었고 연구소장이라는 이놈은 재무설계를 받다가 아내와 눈이 맞았던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유부녀와 상간했다는 소문만 났다 하면
회사에서 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해서 다시는 제 아내와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순순히 쓰더군요. 아내를 끌고 집으로 들어와서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사표를 내라고요. 내가 벌어먹여 살릴 테니까 사표를 쓰라고 말입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저는 아내가 제 말을 알아들었는 줄 알았어요. 소주를 벌컥벌컥 주량껏 마시고 잠이 든 저는 새벽녘에 왠지 쇠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싶어 일어났더니 안방 장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급한 옷만 몇 벌 꺼내서 집을 나간 거였습니다. 옛날에 남자 따라서 달없는 밤에 야반도주한다는 여자들 이야기는 이야기책에서 많이 읽었는데 남편 술 마시고 잠든 틈에 장롱 뒤져서 집 나간 40 넘은 여편네가 제 마누라였고 연봉 1억을 받는 재무설계사의 야밤 도주였던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게 말이죠. 정말 희한한 게 귀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어지간히 미친놈입니다만 제가 잠든 사이에 카톡에 구구절절하게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남자 없이는 못 살겠고 같이 살아봤자 당신은 빈 껍데기만 껴안고 사는 건데 그것보다야 지금 놔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합의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내는 아프다고 결근 처리되었고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저녁 시간에 상간남이 찾아왔습니다. 둘이 대포집에 가서 소주를 마시는데 이놈이 철철 그야말로 눈물이 강물이 될 정도로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희경 씨를 사랑합니다. 사람이란 게 인연의 끈이란 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과 희경 씨가 인연의 끈이 닿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희경 씨 없이는 못 살겠고 희경 씨도 저 없이는 못 살겠답니다. 우리가 1, 2년 만나지는 않았어요. 8년입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아내가 달라진 건 1년이 될까 말까 한데 8년이라니요? 8년 전에는 친구로 지내다가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우리는 계속 만났어요. 남사친처럼 만나다가 잠자리를 가진 게 1년 전부터였어요. 희경 씨와 데이트는 7년입니다. 저는 희경 씨를 7년간 짝사랑했던 거예요. 제 사랑은 진실하니 제게 희경 씨를 보내주세요. 물론 다른 남자들 같으면 이런 이야기 도중에 턱주가리를 몇 차례 날렸을 테지만 제가 워낙에 침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가 짐 싸들고 야반도주 쓸 때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지도 않더군요. 1시간 반 정도 마주 앉아 있는데 참 대책도 없고 철도 없는 놈이란 생각만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철 우는 그 와중에도 집어먹을 거 다 집어먹고 자기들의 불륜을 들킨 사람 앞에서 고기 3인분을 다 자기 입속으로 밀어 넣는 대가리에 총 맞은 것 같은 놈하고 무슨 말을 섞겠습니까? 속도 없고 벨도 없고 생각도 없는 상간놈이 그래도 마음은 진짜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막내 여동생 개가 시키는 오빠 같은 마음으로 저는 아내를 보내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알거든요. 인간이 되게 철이 없고 대책 없는 놈 같지만 그 대기업 연구소 소장이면 머리는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그 나이까지 장가 한 번 안 가고 순진하게 혼자 지내다가 처음으로 사귄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륜이고 뭐고 그런 게 머리에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좋으니까 그냥 질주했던 거예요. 이미 제게서 마음 떠난 여자 잡아서 무엇하며 이왕 갈 거 진짜로 좋아해주는 남자한테 보내면 저도 걱정은 안 되고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회사는 각자 다 자기 일 그대로 하면서 다니기로 둘 다 합의를 봤어요. 못 낳아준 널 군소리 없이 20년 보듬고 살은 우리 선비 같은 김서방을 버리고 그 빙충이 비슷한 놈하고 재혼을 한다고? 우리 눈을 흙으로 덮기 전에는 결혼 못해. 아내의 부모님은 결사적인 반대로 아내는 비록 정식으로 결혼식은 못했지만 20년 가까이 산 저와 이혼하고 그 나이에 3살 연하의 다른 남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은 회사에서 늘 새로운 입방아거리였습니다. 저는 이직을 할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이 나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는 건 엄두도 못 냈고 우리 회사는 좀 개방적인 회사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혼쯤이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내는 날이 갈수록 화려해져 갔습니다. 화장은 물론 그렇고 헤어스타일, 옷, 들고 다니는 가방, 머리핀, 액세서리, 구두 모두 다 명품으로 휘갑을 치고 다니더군요. 회사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우와,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더니 맞나봐. 저 짠순이가 명품으로 도배치를 했네. 차 봤어? 차도 바꿔줬대, 역시. 괴로웠습니다. 여자의 꾸밈새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적으로 남편의 재력에 속하는 거니까요. 자존심이 바닥을 헤매고 다녀도 저는 꾹 참고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좀 너무 심하다 싶게 못 보던 명품 옷들이 계속 늘고 가방도 한두 개가 아닌 좋게 10개는 넘어 보이는데 그걸 바라보자니 가슴이 서늘한 게 걱정이 되더군요. 세상에 저 옷 좀 봐. 시어머니 되실 분이 한복 명인이라더니 정말 장래 며느리 옷 해주는 거 보면 예술이야. 저거 직접 해줬대. 자기 아들은 총각 결혼이고 여자는 혼사람인데도 말이야. 복도 많지. 그 한복 명인이란 분이 자기 아들은 총각이고 장래 며느리는 20년 결혼 생활한 재혼인데도 그런 거는 아랑곳 없던 분이셨나 봐요. 그거 참으로 복이지요. 우리 어머니는 동대문 시장 봉제 공장 출신인데 그 상간놈 어머니는 한복 명인이라는, 게다가 품도 굉장히 넓은 분이라는 소리도 칼날이 되어 가슴속을 긁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게 사치가 심해졌어요. 하고 다니는 게 정말 모두 사치 자체였으니까요. 연봉 1억을 벌면서도 두부 한 모에 1,300원 하는 팩에 들어간 두부 비싸다며 700원짜리 중국산 두부 사던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걸까요? 상간남이 아무리 잘 벌어도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건 안 좋은 거란 예감 때문에 한 번은 아내를 휴게실로 불러냈습니다. 당신 좀 심한 거 알고 있지? 내가 심하건 말건 당신 와이프 아닌데 뭔 상관이야? 관심 좀 꺼. 당신 다른 여자 없어? 다른 여자 만나. 나한테 끈적한 눈길 보내지 말고. 이걸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내에게 이제는 여자 같은 감정 없고 친정 오빠 같은 마음의 한 말인데 착각도 유분수지 말입니다. 그 길로 보란 듯이 재혼정보회사의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 동료 중에 하나도 사별로 7년간 혼자 살다가 재혼정보회사에서 좋은 여자 소개받고 재혼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2번 정도는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라 한 번 보고 말았는데 3번째 만난 여자는 편했습니다. 예쁜 얼굴은 아니었지만 눈빛이 맑으면서도 선했고 또 말투도 조용하고 매사에 침착했어요. 아내와는 정반대의 타입이었는데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는데 첫 결혼 상대는 술만 마시면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라서 결혼 한 달 만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이혼하고 10년 혼자 살다가 외로워서 재혼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여성분이 저를 많이 좋아해서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조용한 성격에다가 여자에게 다 해주는 다감한 성격이거든요. 술도 진짜 속상한 일 있거나 진짜 즐거운 일 있을 때 1년에 몇 번 많이 마시지 웬만하면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술 자체를 안 좋아하니까요. 매사에 어찌나 섬세하게 신경 써주고 배려해주고 잘하는지 저는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글쎄 김밥, 샌드위치, 불고기, 과일 등을 예쁘게 직접 만들어서 피크닉 바구니에 담아서 점심 전에 회사 앞으로 온 거예요. 우리는 그날 회사 근처 공원 잔디에 돗자리를 깔고 점심을 먹었고 8,000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운동할 겸 걷던 동료들 눈에 띄어서 부러움에 경탄을 받았습니다. 야호! 부럽다! 누구는 설렁탕 먹고 누구는 신선 노름하는구나! 회사에 소문이 쫙 나고 그때부터 헤어진 아내가 제게 은근 신경을 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내는 그즈음부터 몰락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몰락의 길로 걷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란 게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마음이 편해야 얼굴빛이 좋은데 아내는 그 좋던 피부며 포동포동 귀엽던 보라며 윤기 흐르던 머릿결하며 그 모든 게 탈색되어가고 빛바래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 생활에 적응하려니 피곤한가 보다 하고 저는 그때는 제 새로운 연인과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특별하게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부모님은
내 아들이 어때서 그년이 바람이 나냐? 에서 내 아들이 설마 남자 구실을 못하나? 설마 그래서 아기도 안 생기는 건가? 로까지 생각이 겹을 이루다가 저에 대한 걱정으로 몸져 누우시고 다시 기운 차려 일어나시고 반복하시다가 최근에야 완전히 기운을 차리고 일상으로 복귀하셨거든요. 그런데 참한 여자랑 재혼 준비를 시작하자 어머니는 당신이 그동안 모은 재산을 거의 털다시피 해서 제 재혼 상대의 예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보란 듯이 해주고 싶으셨겠지요. 홀로 되신 지 오래되셨다는 장모님은 먼저 장모님과 마찬가지로 절 너무 좋아하셨고 장모님의 축복 속, 우리 부모님의 축복 속에 저희는 재혼을 했습니다. 바람나서 나간 아내는 아직도 동거에 그치고 있는데 저는 빠르게 재혼에 성공을 한 거지요. 네, 성공했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보니 더 좋은 사람이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태 혼자 살았나 싶을 정도로 가정을 동화 속에 나오는 따스한 가정같이 꾸며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는 음식 솜씨가 대단했습니다. 어디 괜찮은 호텔 주방장 출신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코스 요리로 중식, 일식, 프랑스 요리 못하는 게 없었지만 한식이 가장 일품이었습니다. 전 결혼 생활은 제가 끓여서 전 아내와 제가 먹고 다녔는데 지금은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아내가 해주는 사내 진미를 즐기며 살게 된 거지요. 제가 어찌나 잘 얻어먹고 다녔는지 결혼 3개월 만에 살이 3kg를 쪘습니다. 잘 얻어먹기도 했지만 마음이 편해서였겠지요. 사랑받고 있다는 편안함이요.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저거 봐. 그냥 얼굴에서 윤기가 좔좔 도네. 그뿐인가요? 장모님이 외로우시다며 저희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 오셨는데 장모님 음식 솜씨는 장금이급이었습니다. 명란 젓갈을 하나 올리셔도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았어요. 저는 식탁에서 어느 것부터 먹어야 할까 맨날 그 고민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지경이었어요. 반면 아내는 날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패션쇼 하듯 매일같이 옷을 바꿔 입고 나오는 것도 실증났는지 다시 예전에 냉장고 바지로 돌아갔고 화장도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그런가 얼굴에 약간씩 있던 기미가 이제는 아주 쫙 깔리더니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더군요. 제가 아무리 재혼 재미에 빠져 있다 해도 전 와이프가 궁금 안 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호기심이겠지요. 도대체 그 곱고 팽팽하던 얼굴이 왜 저럴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전 아내와의 결혼을 밀어주던 동료와 맥주를 마시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아내는 내년부터 연봉이 아마 내려갈 것 같다고 합니다. 그건 나가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아내가 재무 설계를 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모두 작은 비용을 사용하는 고객들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인센티브, 수수료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 고객의 질이 가장 중요한데 말이죠. 이유인 즉슨 아내의 장래 시어머니 한복 명인이 우리 장내 며느리야. 땡땡법인 재무설계팀 이사로 있어. 그럼 왔다지. 자기 금융설계 한번 받아봐. 우리 며느리 왔다야. 믿고 맡겨. 이렇게 나발을 불고 다닌 그 명인 덕에 온갖 집안 사람들이 다 전 와이프에게 설계 요청을 했고 자산은 별로 없는데 오직 자산 늘리기에 눈에 혈안이 된 사람들 천지인 거지요. 그런 류의 사람들이 물밀듯 밀고 들어오니 아내의 고객 명단 물이 흐려지고 아내는 당연히 연봉 하락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물어다 주는 시어머니가 아닌 분탕질, 해를 끼치는 시어머니 자리를 만난 거지요. 이 시어머니가 한 곳에서 명인으로 이름난 사람답게 끈질김도 대단해서 자기 나름으로 장래 며느리 위한답시고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을 보낸답니다. 시어머니 문제는 동거하고 있는 남자의 문제에 비하면 세 발에 피었나 봐요. 이 연구소 소장이라는 남자는 빚 좋은 개살구, 명인인 어머니가 해준 집 한 채와 방울뿐이 없는 남자였던 거예요. 연봉 1억 넘게 나오면 뭐하나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데요. 3개월에 한 번씩은 명품 정장을 빼입어야 하고 신발은 기본 100만 원 넘는 신발을 사고 아시죠? 명품 신발값이요. 전 와이프 두부 700원짜리 사던 사람이 연애할 때야 옷 잘 입는 사람 같이 다니기 뿌듯했겠지만 그게 같이 사는 사람으로 변했을 때는 이야기는 많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면 우리 엄마가 한복 장인인데 내가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 엄마 얼굴이 뭐가 되겠어? 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식으로 모든 외제차도 할부로 긁어서 아내를 사준 거고 아내의 가방, 옷, 신발까지 모두 할부로 긁은 거더래요. 같이 살고 카드값 고지서 날라오는 거 보니까요. 전 아내의 속은 부글댔겠지요? 절절 끓는 사랑이야 같이 살고 보니 20년 같이 살던 남편이란 남자와 다를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할부뿐인가요? 온라인 할부가 또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건 어찌나 많은지 하루에 택배 박스가 오는 게 4-5개는 기본이랍니다. 그냥 매일 오는 거지요, 택배가. 몇백만 원 하는 정장을 할부로 긁고 며칠 있다가는 100만 원 넘는 신발을 할부로 긁고 또 인터넷으로 매일 모든 주문하니 카드로 또 할부로 긁고 그렇게 매일같이 카드를 계속 긁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같이요. 그뿐인가요? 이 남자는 제 전 아내를 아직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 아내의 옷까지 계속 할부로 긁어서 사는 겁니다. 안 입는다고 취소하고 오라고 하면 야, 명품 매장에서 사고 취소하는 사람 구경을 못했다? 지금 나보고 그 쪽팔린 짓을 하라는 거야? 라며 펄펄 뛰고 그렇게 사네 못 사네 싸움이 난답니다. 평생 아껴 사는 게 몸에 박힌 아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물 쓰듯이 써제끼는 남자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제 전 아내는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술에 의존을 한 거겠지요. 밤마다 집에서 술을 마시니 얼굴이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고요. 아내 동거남의 카드값은 매달 800만 원을 넘었고 월급의 5분의 4는 카드값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아내는 이 남자랑 지금 헤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전 아내가 동거남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지구가 무너진 듯 절망하면서 울고불고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알잖아. 자기 다 잊었어. 우리가 어떻게 맺어졌는지.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사랑해. 그렇게 달콤했을 사랑해란 말이 소름 돋고 넌덜머리가 나서 전 아내는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들어갔겠지요. 그 친정에서 받아주나요? 내쫓지요. 할 수 없이 근처 모텔방을 잡아서 지내고 있는 도중에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싶게 입덧이 시작된 거예요. A는 죽어도 못 헤어진다며 사랑한다며 울고불고 매달리는 와중에 알게 된 임신 소식. 놀랍죠? 저도 전 아내도 20년간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둘 사이에서는 안 생기던 아이가 각자 다른 사람 만나니 둘 다 아이가 생긴 게요. 우리는 애초에 인연 아닌 인연이었을까요? 아내는 여자로 자식 못 가져본 그 아픔, 가슴속에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한때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이갈리는 존재가 된 남자의 아이라도 자기 뱃속에 자리 잡은 새 생명이 신기하고 애틋해진 아내는 게다가 재혼한 전 남편도 아이가 생겼다는데 나도 낳아야지 이런 오기도 작용했을 겁니다.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고 다시 동거남 집에 들어갔고 임신 소식을 들은 그 동거남은 미친 듯이 환호하면서 와, 나도 드디어 아기 아빠다. 방에서 댄스를 추더랍니다. 헤어지고 싶어서 죽겠는 사람하고 이제는 할 수 없이 결혼식까지 치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 아내는 사는 게 싫었을까요? 아니요. 뱃속에 든 새 생명 때문에 매일같이 새롭게 먹고 싶은 게 생겨나 죽고 싶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 음식이 왜 전 시어머니가 해다가 주던 반찬들만 먹고 싶은지 그뿐인가요? 신께서 바람피워 집 나간 여자 벌 주시려고 만든 일 아니고서야 침이 뚝뚝 고이도록 잠도 못 자게 먹고 싶은 게 전 시어머니가 해주던 호박 범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가서 사 먹어봤지만 20년간 얻어먹던 전 시어머니의 호박 범벅 맛이 아닌 거지요.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했더니 전 아내가 제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쑥 들어가고 기미는 잔뜩 깔리고 입술은 파리하고 다크서클은 목까지 내려온 얼굴로 찾아와서는 여보, 나 어머니 호박범벅이 미치게 먹고 싶어. 저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라고? 그리고 누가 그쪽 여보고 누가 그쪽 어머니야? 정신 차려. 내 쏘아주었는데도 여전히 안 가고 서 있는 여자 앞에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은정이가 어머니 호박반반 먹고 싶대요. 지금 자고 있을 거예요. 네네, 임신하면 다 그렇구나. 하루 중 10시간은 자더라고요. 아, 네. 끊어요, 그럼. 그 통화 소리를 듣더니 전 아내는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 소리 없이 자기 부서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네, 재혼한 아내가 임신을 한 것은 그 무렵에 알게 되었지요. 당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자식을 쓰리게 가슴 절절하게 포기하면서 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자는 종족 번식의 욕구를 유전자에 지니고 태어나는데 그걸 못하는 마음,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50이 넘어서 자식이 생긴다니요. 그쪽 동거 커플은 아내가 동거남 아파트로 다시 들어간 다음 날로 혼인신고부터 했나 보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날 걸 대비한 거겠지요. 호박 범벅 이야기를 꺼내러 다가온 전 아내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치고 나서 얼마 후 아내는 점심시간에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울더랍니다. 철없는 이 남자가 멀쩡히 잘 다니던 연구소를 연봉 1억을 넘는 연구소에 사직서를 던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법적인 배우자에게, 뱃속에 아이까지 가진 배우자에게 의논 한마디 없이요. 이 불경기에 그 좋은 직장에 사직서를 당당히 낸 이유는 요즘 한참 유행하는 시니어 모델 학원을 차리겠다는 이유에서랍니다. 지금 그게 붐을 탄 지가 언제고 그래서 시니어 모델 학원이 한두 개인가요? 그것을 차리라고 뽐뿌질을 한 사람은 시어머니라고 하네요. 세상에 도움 1도 안 되는 그분이 이번에는 멀쩡히 회사 잘 다니는 자식을 꼬여서 수강생들 내가 보내줄게. 나한테 한복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들 모델급이야. 나이가 60, 70 먹었는데도 어찌나 끼들이 넘치는지. 하기만 하면 돈 버는 건 식은 죽 먹기라며 연봉 1억이 넘는 연구소를 때려치우라 권하는 어머니란 사람이 생간남의 어머니란 사람입니다. 세상에 자식집을 분탕질을 해도 저렇게까지는 하는 시어머니는 없겠지요. 그에 비하면 우리 본가의 어머니는 하늘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전 아내는 시니어 모델 학원 못 차리게 막지도 못했습니다. 남자란 자고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야 대우받는다는 이치를 알고 있던 아내는 어차피 내던진 사표가 반려될 리는 없고 미래를 바라봐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천지에 넘쳐나게 생기는 학원이 시니어 모델 학원인데 도대체가 어떤 얼마만한 수익을 바라고 또 자신감이 있었으면 연구소를 때려치울 용기가 날까요? 저는 제3자 입장에서 분석해봐도 그 모델 학원에서 나는 순수익이 연봉 1원만큼이 될 거라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후에 전 아내가 울면서 동료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그 상간남 어릴 때 꿈이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온 게 한이 되어 시니어 모델 학원 차린 후 훗날 자기가 모델로 데뷔하겠다는 야멸찬 꿈을 가지고 차렸다는 겁니다. 아내는 임신 기간 내내 차마 볼 수 없게 말라갔고 피폐해져 갔습니다. 동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뭐든 구관이 명관이라니까. 아내가 개가해서 간 시집은 참으로 한심한 모전자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오늘도 미싱을 돌리면서 아버지 셔츠 뜯어진 부위를 메꾸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에 옷을 재봉질로 메꾸어 입는 집안이 우리 집이에요. 남들이 궁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